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온라인 영성 수련회 특강을 맡게 된 이석희 집사입니다. 제가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이 귀한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화면을 줄이고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시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오창대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있고, 또 어와나의 트랙전이 감독관이면서 불티 TNT의 게임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에 대한 소개, 저의 어렸을 때에 대한 간략한 꿈에 대한 소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핵심 기술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지금 젊은 세대들에 대한 나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인재상,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이 그냥 수학 같은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서 실험 시간이 있었는데, 실험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과학을 좋아했다가 과학 선도부를 또 가입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에 있는 산소 발생하는 걸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수소를 만들어서 화장실에서 폭파시켰다가 학교가 날아갈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저의 꿈이 좌절된 적도 있고, 그래서 수소의 폭발력을 통해서 수소 자동차를 뭔가 중학교 때 발명반을 통해서 막 꿈꿨는데, 그 선생님이 수소는 너무 위험해서 폭발 위험성이 너무 강해서 자동차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꿈이 좌절됐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중학교 때 또 컴퓨터를 접해서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 언어에 관련된, 그리고 또 가상증강현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게임이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려고 고민했고, 게임을 하면서 이게 즐기는 건지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게임을 오랫동안 즐기고 많이 분석한다는 이유로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난 적도 되게 많고요. 자, 이렇게 지내온 저의 어렸을 때 시절의 꿈은 단순하게 게임을 하면서 게임으로 사람에게, 뭔가 여러 사람에게 재미를 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또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예전서부터 계속 있었던 기술입니다.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마치 트렌드가 있었죠. 계속 꾸준히 발전했었는데 2015년에 경제학자들이 또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2016년 초에 지금 발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의장이 경제 포럼의 경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기술이 혁명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미래에는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산업이 변화할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초지능, 초연결입니다. 초지능 연결이란 얘기는 AI,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IoT,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기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술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능, 자율자동차,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인터넷에 모든 사물이 다 연결된다. 냉장고나 TV까지도 인터넷이 연결돼 있죠. 이제 여러분들 집에 5G, 여러분들 지금 속도에 100배에 가까운 인터넷 속도, 정보의 교류할 수 있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다. 그리고 또 물류 유통에 관련된 것도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한 유통과 물류로 이루어진다. AR, VR, 현실 통해서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블록체인처럼 뭔가 데이터를 나누어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화폐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술로 쓰인다.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 기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이런 기술들이 10대 전망 기술로서 이렇게 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했는데, 이런 기술들 하나하나가 섞여서 나중에는 도대체 어떤 걸 어플리케이션 응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누구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대학생들한테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요. 누가 응용할 것이냐, 이 지금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응용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발표한 무인 항공기 드론인데, 사람을 탑승해서 갈 수도 있고,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드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로봇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 또 공유경제라고 하는 측면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유튜버들이 예전에는 막 돈을 벌었는데 구글에서 돈을 줬죠. 세금을 떼진 않았죠. 그랬다가 최근에 또 세금을 떼고,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라고 하는 콘텐츠 시장은 전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세상을 보통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공유 경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경제가 또 하나 되는 그런 것들로 이끌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 인공심장, 아마도 인공심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생물학적 심장이 아니라 기계로 만들어진 심장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관절, 이 관절을 이제는 의료 기술을 통해서 프린터기로 그 사람에 맞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치아라든지 이렇게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트너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뭔가 경제의 주체 요인들이 기술적인 관점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에 새로운 기술들로 어떻게 미래에 발전할 건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매년 발표하고 있고, 영어를 번역해서 계속 매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1년, 2년, 3년 뒤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기술 그래프입니다. 자, 2025년에는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지를 2015년에 발표를 진행했고요. 2015년, 10년 전에 이미 3D 프린터기로 제작한 자동차가 생산될 거다. 그리고 인구가, 인터넷 사용하는 10% 인구가 안경, 그것도 정보를 표현하는 AR 글래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D 프린터기로 제작한 생체이식 간, 그리고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점점 만들어져서 이때는 5만 명 이상의 도시가 신호등이 없는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아주 많은 내용들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 이 10년간, 그것도 지금 20년인데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 중에는 어떤 것들은 추진이 되고 어떤 것들은 추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조만간 여러분들이나 자녀분들도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안경, 패션 안경이 아니고, 그리고 또 도수 안경, 뭐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안경이 아닌 뭔가 디지털 안경을 쓸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질 정도로 이제 보편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서 이런 세상을 이끌 거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 이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데이터처럼 아주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지를 결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과 함께 발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뭐 10,000건, 20,000건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100만 건, 1000만 건 이상 아주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전에도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내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기억도 할 수 없고 저장도 안 되지만, 미래에는 이런 데이터까지도 다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의 후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으로 선거를 해서 뽑는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수집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 기반 데이터서부터 사람들에 대한 반응 데이터, 그리고 선호도 데이터를 통해서 온라인의 빅데이터를 통하면 그 사람이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사용되는 기간 정보들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슈퍼마켓에서도 쓸 거고, 또 산업에서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영에서도 사용될 거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고용해야 돼, 고용하지 않아도 돼, 혹은 신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경영적인 판단도 이렇게 빅데이터에 근간해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면 향후에 경영 진단도 컴퓨터가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사결정이나 과학화가 AI나 자동화가 되게 되면 보통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판단이나 수단의 역할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미래의 직업관이나 모든 것들은 급격하게 변화할 거다라고 제안했던 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 기술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지만, 이 기술은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석, 어떻게 보면 저도 대학생들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물어본 것도 있고 제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9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세대, 이런 밀레니얼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세대와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복합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또 기존 세대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혼자 하는 것을 개념치 않는다. 게다가 일과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의 그 여유로움과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된다. 내가 일이 정말 어려웠으면 그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나의 삶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로 많이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을 했을 때, 아, 왜 저렇게 행동할까로 바라본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들과 이 내용을 통해서 조사하고 제가 끊임없이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N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리고 취업과 내 자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 인간관계의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N포 세대가 만들어진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가진 생각과 기성세대의 생각이 많이 차별돼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실업도 되게 높아졌고 어떻게 보면 소비는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하고 계속 끊임없이 M4 세대, 한마디로 정말 평생 직장을 다녀서 저축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 그런 세상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M4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암울한 젊은 세대를 표현하면서 지어낸 글들입니다. 헬조선, M4 세대, 헬코리아, 금수저를 빗대서 한 흙수저, 우주의 기운, 지옥, 불반도, 헬반도, 노력도 아니에요. 노오력, 아프면 안 되는 청춘. 이런 거 볼 때 되게 마음이 상처가 됐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보면 청년 실신, 그죠? 인구론이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를 줄여서 인구론이라고 합니다. 이퇴백, 20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 그래서 자영업자를 추구하는 20대 포기해서 자소설, 이게 마치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 여겼을 때 뭔가 내가 읽지도 않은 어렸을 때 소설을 써서 자기소개서에 담는 젊은 세대들, 이렇게 M4 세대들을 바라봤을 때 더 안 좋은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대를 관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에 즐기는 개인주의 같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 그래서 혼술, 혼밥,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먹는 것들을 개의치 않고, SNS에 혼자 먹으면서도 막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 바라보는 관점을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난 세대, 우리 세대 기존 세대들과는 달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취향과 행동도 조금 더 존중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세대. 자, M4 세대. 그러면 소비를 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정말 많이 벌어서 많이 소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를 지출하더라도 이 소비가 적고 또 지출도 적기 때문에 하나의 소비를 하더라도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세대. 그런 것들을 가격 대 성능 비율을 따지는 꼼꼼한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중국 브랜드라 하더라도 뭔가 샤오미 제품이 되게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있죠.
그 가격대 나올 수 없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열광하는 세대. 자기가 원하는 뭔가 소비를 위해서 모았다가 한 번에 지출하는 그런 세대. 이렇게 슬럼온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된 것도 이들의 효율성 있는 선호 방식. 젊은 사람들이 그 넷플릭스계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5명이서 4명이서 구매해서 그걸 나누어서 함께 통장으로 모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보통 콘텐츠를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공유 플랫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욜로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죠.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한마디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마치 예전에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같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질적인 내 삶을 위해서 뭔가 예전처럼 뭔가 계속 끊임없이 너무 먼 미래만 내다보기보다는 아주 젊은 세대들은 이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것들 혹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이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욜로 세대는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나 자기계발에 돈을 쓰는 것. 그래서 돈을 쓰는데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뭐 너무 많이 한 곳에 쓰는 것 같지만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통 욜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서 되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이런 시간을 갖고 나서 제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봤냐면 집단성을 추진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단점이고, 또 안 지키는 것에 발끈하고 소극적이며 거리감이 있고, 참여가 수동적이면서 피동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고, 온라인 활동을 즐겨하고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세대들이, 또 기성세대가 이해 못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이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이 객관성, 여기서 집단성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 접근과 성공 근성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는 젊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다. 그리고 또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사진으로 촬영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순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규율과 권리, 내가 잘 지키면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 또 소극적인 것들은 남을 그만큼 배려했는데 더 한 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친해져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청년과 부패 방지, 이런 쪽으로 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도, 이 참여가 이게 피동적이고 뭐 이런 것도, 이게 적극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시키는 것만 잘한다? 정말 시키는 것만 정말 문제를 잘해서 이게 다른 일에 대해서 일으키는 것보단 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잘 해결하는 것이 또 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근했고, 온라인 활동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활동보다 더 지극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우선은 앞으로 2012년, 15년 이때 발표한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화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비자발적 이주 그리고 또 자연재해, 지역 분쟁 이런 것들이 10대 글로벌 리스크로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국가의 분열, 거버넌스 한마디로 국가가 뭔가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좀 국가로서의 역할들이 줄어들면서 실종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득 불균형의 심화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리더십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리스크로 어젠더가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냈습니다. 실제로 아마도 먼 미래에는 내가 유튜버로 살고 있는데 세금을 우리나라에선 10% 받고 옆에 있는 나라에서는 5% 받으면 내가 유튜버로 활동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소나 많은 내용들을 담을 게 아니라면 옆에 나라에 가서 세금을 줄이려고 이사 가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이때 더 이슈가 된 건 기술적인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업군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일들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발끈했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에 빨리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또 저위험 직업군은 실제로 이런 직업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과 같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그래서 노동 직업의 위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인재상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보면 2020년에 창의성이 가장 바람직한 다른 것들은 다 순위가 비슷합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되고 비판적 사고 그 대신 이렇게 창의성은 2015년에는 10위였지만 2020년에는 이렇게 3위 한마디로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의 인재상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모든 대학에서도 창의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다시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돼야 된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창의라고 하는 걸 열심히 또 연구하다 보면 창의는 크리에이션, 창조가 아니고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창의는 뭔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관점의 생각. 좀 이상하죠? 우리 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다 집단지성을 통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보편화하는데 그래서 기성세대가 뭐 서태지의 노래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요즘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정말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 그러면 지금 교육으로 가능할지는 또 의문입니다. 또 그렇다면 지금 교육에서 무엇을 강조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남들과 바라보지 않는 시선들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적 트렌드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건 그 예전에는 교육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루고 개발을 해야 되는 개발도상국이 가져야 되는 교육적 트렌드로 스템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다 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공학,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너무 공학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교육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게 너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기반이 된 게 이 스템이라고 하는 교육학에 스팀이라고 하는 아트를 넣어서, 아트면 예술이죠. 여기서 예술은 뭐 그리는 예술만 표현하는 건 아니고 문화라고 하는 컬처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된 그런 스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아트만 넣어서 아이들의 교육의 인재상이 또 미래에 필요할까요? 예전엔 스템이었다가 아트를 넣었는데 이제는 뭘 넣을까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그런 철학적인 요소들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최근 교육적인 요소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 교육부의 입장에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라고 보면 항상 말이 나오는 게 현 시대의 융합과 조합이 가능한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형태의 직업관을 위한 교육 개념. 한마디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 예전에는 복수 전공 같은 게 있고 요즘엔 연계 전공, 근데 아예 융합 전공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학과의 내용이 아니라 세 개 학과, 최소한 두 개 학과 이상의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그걸 융합한 사람의 인재상을 키워낼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관점에서 미래에는 뭘 교육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와 내용이 사회에 필요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조명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기술은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핵심 기술로 중국, 미국, 우리나라, 일본, 또 유럽 모든 회사와 모든 나라들의 초관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기술은 인간이 판단하는 기술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과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쪽과 재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아주 훌륭한 석학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오른쪽에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앨런 머스크 테슬라 전기자동차 유명한 테슬라의 CEO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악마다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 자율주행 기능을 테슬라에 넣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돌아가셨지만 뭐 아주 유명한 얘기로 뭐 그 우주에 별을 하나 발견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우리 관심을 사랑으로 표현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분도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로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 인간이 생물학적인 진화의 발전이 아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인류는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구글 CEO, 전 구글 CEO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서우니 조심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자. 우리 아이들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집어넣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핵폭탄을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핵 융합이나 핵 뭐 분열 이런 것들을 아인슈타인이 막 발전시킨 건 기술이고 과학인데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로 이용할 거냐, 전쟁으로 이용할 거냐처럼 이 철학적이거나 그 사람의 관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일단 미래학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엘비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고요. 되게 좋은 어록이 있어서 이 시간에 어록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을 채우려기보다는 욕망을 줄여서
행복을 추구하라. 저는 이 얘기 듣고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측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찾을 거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미래를 지배하는 힘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여호와나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섬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우리 여호와나의 구호처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성경을 읽어서 바로 알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미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어록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한국의 학생들이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렇죠. 20년 전에 그 교수들이, 그죠? 20년 뒤에 있을 직업들을 지금 현재 가르친다는 것이 이 40년의 갭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만큼 사회의 변화가 많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또 꼬집을 수 있고, 우리나라 교육의 관점이 조금 더 미래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식은 권력의 가장 민주적인 원천이라고 했는데 저희 크리스찬 입장에선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권력을 가장 민주적인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작은 일을 생각하면서도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특히 관료인,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이 많다 보니 어떤 사람은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가진 입장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꼬집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미래에 대해서 계속 변화할 때 얻는 충격이 가장 스트레스와 혼란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서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아주 급변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사람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도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는데 동일하게 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나에게 준 달란트는 무엇이고 우리 아이에게 준 달란트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감사함을 느낄 때는 도대체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한번 관찰해보고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나? 그리고 또 우리 부모 세대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성숙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또 우리는 그에 반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양육해야 될까? 계속 제가 뭔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땐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지금은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발전,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성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컸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빨리 큰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래프로 바라볼 때 몸만 성장했고 안에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영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방치하는 건 아닌지, 혹은 그 아이의 주장이 너무 강해져서 그 아이의 생각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닌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기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기는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른 시간보다 지난번에는 얘기를 못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하다가 가장 와닿는 글로, 작년에도 글을 했는데 이 발표 내용을 얘기를 못했고요. 최소한 여러분들과 5분에서 10분 사이는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덮어주고 감싸는 마음. 읽으면서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 4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그 외에 또 부모에 대한 사랑, 또 우정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도 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상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마음. 정말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이것도 저것도 가한 양면성 있는 마음,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추는 마음, 믿음에 맞추지 않고 상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은혜를 가진 마음, 마땅한 법도를 따라 불편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걸림이 없는 마음, 언행에 벽이 없는 마음, 이 말에 내가 편협된 생각이 없는 마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는 마음, 언행에 조급하지 않고 그르치지 않는 마음,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또 순간적인 실망을 하지 않는 마음, 고통과 시험 환난에 요동치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 그런 오래 참음이 열매라고 합니다. 자비,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 겉으로 상대를 판단 정죄하지 않는 마음, 긍휼과 구제의 마음, 언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 상대를 지적하지 않는 마음, 상대에게 성공을 주는 마음. 자, 양선을 표현했습니다. 들레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마음. 이 들레지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봤는데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하는 마음, 분명하지 않는 일에 나서지 않는 마음. 자, 이제 3가지 마지막입니다. 충성,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한 마음,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 변함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고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온유는 솜털 같은 마음, 보통 따뜻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모든 외식으로부터 자기 조절이 가능한 마음. 아마 외식은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용, 조화,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 마지막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꼭 필요한 마음. 8가지가 있더라도 이런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꼭 필요한 마음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7가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저부터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이런 또 오늘의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진 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한 미래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아이들을 이게 바라보려는 이게 또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지 대등한지, 그리고 또 그 동등하고 대등할 만큼 서로를 존중해 주고 있는지,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관점에서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했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본을 받고 따라가길 원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얻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따라 사는 본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삶이 아이들에겐 가장 큰 본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참여한 모든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기쁜 삶을 통해서 아이들과 존중하는 삶,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남들이 갖는 실행되는 꿈이 아닌 정말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기쁘게 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